유치부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투자 결정 지원 도구 또 서비스 분야에서 아주 선도적인 기업이죠. 바로 MSCI 잉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제대로 파고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MSCI 이 기업은요. 그냥 단순히 금융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런 회사가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 시장의 핵심적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준으로 삼는 그런 인덱스를 만들고 또 복잡한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도구들 이런 걸 제공하고요. 최근에는 특히 그 지속 가능 경영, ESG 데이터 분야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바로 이런 점들 덕분에 MSCI는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요. MSCI의 궁극적인 비전은 이겁니다. 자신들이 구축한 그 독점적인 정보 인프라, 이걸 통해서 전 세계 투자 커뮤니티가 좀 더 나은,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MSCI의 사업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재무 상태는 얼마나 탄탄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떠한지, 또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는지 정말 다각도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확실하게 돕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MSCI의 핵심 비전, 그리고 사업 모델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MSCI가 내세우는 비전은 글로벌 투자 커뮤니티의 더 나은 투자 결정 지원입니다. 이 문구만 보면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핵심은 MSCI가 단순한 지수 제공자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방대한 데이터 분석 역량, 또 정교한 리스크 관리 툴, 그리고 특히 최근에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그 ESG 평가 데이터까지 다 아우르는 말 그대로 독점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비전을 실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MSCI를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독점성입니다. 이게 바로 MSCI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또 시장에서 높은 가치 평가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전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뭐랄까 거창하게 들립니다. 글로벌 투자 커뮤니티를 돕는다. 이런 명분은 참 훌륭하죠.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좀 물러서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강조하는 독점적 정보 인프라라는 것이 어쩌면 그냥 높은 서비스 이용료, 그러니까 수수료를 정당화하기 위한 좀 세련된 포장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정보가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독점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 독점성이 과연 기술 발전 속도나 이 경쟁 심화 속에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 이런 독점성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좀 과대평가된 건 아닌지, 이런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독점성의 지속 가능성. 이건 확실히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럼 MSCI가 공략하고 있는 시장의 크기, 그러니까 목표 시장 템 규모와 현재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SCI의 템은요. 실로 방대합니다. 사실상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자산관리 회사들이 활동하는 그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그런 글로벌 인덱스 개발 및 금융 분석 도구 시장이죠.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는 자산 규모, 즉 AUM이라고 하죠. Assets Under Management. 이게 증가하면 MSCI의 템도 자연스럽게 함께 커지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MSCI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특히 성장성이 높은 ESG 및 기후변화 관련 솔루션 매출, 이걸 연평균 20% 이상 아주 고속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핵심 사업인 인덱스 부문에 그 순신규 반복 구독 판매, Net New Recurring Subscription Sales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매년 두 자릿수 중반대의 성장을 이루어서 전체 템 내에서의 침투율을 계속 높여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MSCI의 위상은 아주 확고합니다. 글로벌 주식 인덱스 시장에서는 S&P 다우존스 인다이시스 그리고 FTSE 러셀과 함께 사실상 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봐야죠. 특히 그 신흥국 시장 지수, EM 지수라고 하죠. 또는 선진국 시장 DM 지수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ESG 평가 시장에서는요, 명실상부한 선두주자로서 시장을 개척하고 또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MSCI는 자신들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뮤추얼 펀드의 총 운용 자산, AUM 규모를 2028년까지 현재 수준 대비 30% 이상 증가시키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점유율을 넘어서 시장 자체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TM이 크다는 건 물론 매력적인 기회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그만큼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방금 언급하신 S&P 글로벌, 그 산하의 S&P 다우존스 인다이시스죠. 그리고 엡시 러셀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들은 MSCI와 직접적으로 계속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시장 점유율을 다투고 있거든요.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ESG 분야, 여기서는 모닝스타 같은 새로운 강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MSCI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MSCI가 제시한 그 성장 목표 달성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점, 이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 다른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라고 한다면요. 최근 일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비용 절감이나 맞춤형 전략 구현 이런 걸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덱스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이런 트렌드가 만약 확산된다면 장기적으로 MSCI의 그 인덱스 라이센스 수익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네, 경쟁 환경의 심화는 분명 MSCI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고객과의 관계, 특히 고객 가치 측면에서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MSCI는 기본적으로 구독 기반의 독점 데이터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하죠. 이것 대비 고객 획득 비용, CAC, 이 LTV, CAC 비율이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CAC가 왜 이렇게 낮냐 하면요. 근본적인 이유는 MSCI의 인덱스가 사실상 글로벌 투자의 표준, 스탠다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려는 자산운용사는 벤치마크로 MSCI 지수를 쓰지 않고는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MSCI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 없이도 고객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조인 거죠. 여러 분석에 따르면 LTV CAC 비율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0대 1을 훨씬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정말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죠. 네, 그리고 LTV, 즉 고객 한 명으로부터 평생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 말이죠. 이건 정말이지 극단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MSCI 매출의 대부분은 매년 갱신되는 반복 수익, 리커링 레브뉴에서 발생하거든요. 이건 일회성 판매와는 다르게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MSCI는 기존 인덱스 라이센스 고객들에게 리스크 분석 툴이나 ESG 데이터 솔루션 같은 걸 추가로 판매하는 교차 판매, 크로스셀링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당 평균 수익, ARP라고 하죠. 이걸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고객 유지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MSCI 인덱스를 기반으로 펀드나 투자 상품을 만들면 해당 상품이 청산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MSCI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강력한 락인 효과 때문입니다. 과장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 입장에서 벤치마크 지수를 바꾸는 데 드는 그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라고 하죠. 이게 매우 높다는 점은 MSCI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할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객 이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국 정부의 금융 규제가 예상치 못하게 변명된다거나 아니면 경쟁사들이 파격적인 가격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앞세워서 대체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금리 인상이나 시장 침체 이런 것 때문에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비용 압박을 느끼고 예산에 긴축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부가 서비스 성격이 좀 강한 고가의 리스크 분석 플랫폼 구독을 줄이거나 해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MSCI의 그 분석, 애널리틱스 부문 수익 성장에 직접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죠.
실제로 MSCI의 고객 유지율, 리텐션 레이트는 95% 내외로 아주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 분기별 수치, 그러니까 2025년 1분기가 95.3%, 2분기가 94.4%였는데 이걸 보면 약간의 변동성은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논쟁이 오가는 지점이죠. 바로 MSCI의 높은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요, MSCI는 그냥 단순한 금융정보 제공업체, 이게 아닙니다. 이 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아주 높은 마진율을 자랑하는 기술 및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 기업보다는 훨씬 높은 최상위 수준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근거를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그 독점적인 인프라 지위 때문입니다. MSCI ACWI, 얼컨트리 월드 인덱스죠? 아니면 MSCI EM, 이머징 마켓스 인덱스 같은 주요 지수들은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에게 사실상의 표준 벤치마크로 통용됩니다. 이게 MSCI에게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부여하는 거죠. 고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셈입니다.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 놀라운 구독 갱신율, 그리고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안정적인 고성장 실적. 이게 다른 기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주가 수익 비율, PE 배수를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매우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마진율입니다. MSCI의 주력 상품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잖아요. 이건 한번 개발하고 나면 추가적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수록 이익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MSCI의 영업이익률은 50%를 훌쩍 넘어서고요. 2023년 2분기에는 조정된 이비타 마진율이 무려 61.4%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웬만한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고 MSCI가 기술 기업으로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셋째, ESG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즉 메가 트렌드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과 투자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면서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MSCI의 데이터와 등급은 금융기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필수 구매 품목이 되었습니다. 이 시장의 선도주자로서 MSCI는 새로운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이게 또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그 독점적인 혜자, 사업의 안정성, 높은 마진율, 그리고 ESG라는 강력한 성장 잠재력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는 MSCI의 적정 PE 배수 범위를 한 35배에서 45배 사이, 그리고 적정 주가 매출 비율, PS 배수 범위는 15배에서 20배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현재 시장 상황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25년 10월 기준으로 보면요. MSCI의 후행 12개월 TTM 기준 PE가 약 35배 수준입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 분야의 경쟁사인 팩트셋이 한 18배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은 분명하죠. S&P 글로벌의 약 41배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MSCI 자체의 과거 3년 또는 5년 평균 PE가 약 40배 수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과거 평균보다는 현재 PE가 다소 낮아졌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MSCI의 미래 성장 속도가 과거만큼 빠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핵심 성장 지표인 구독 연관화 수익, SRR 성장률의 최근 둔화세라던가 앞서 지적된 경쟁 심화 리스크 같은 것들을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MSCI가 현재의 그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계속 정당화하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높은 성장률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과거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영광만으로 현재의 높은 가격표를 계속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성과와 자본 효율성 측면을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MSCI는 정보와 기술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지표인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지속적으로 40%를 넘어서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종업계에서는 단연 최고 수준이고요. S&P 500 지수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을 통틀어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렇게 높은 ROE가 가능한 이유는 MSCI의 핵심 자산이 공장이나 설비 같은 그런 유형 자산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 데이터, 분석 모델 같은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규모 자체가 가볍고 또 매출 총이익률이 80%를 넘을 정도로 원가 구조가 뛰어나며 또한 자사주 매입 같은 재무 레버리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총 자산 대비 순이익률을 나타내는 ROA 역시 10% 내외로 아주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이런 강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운영 수익은 7억 7,27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고 일회성 비용 등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 어제스트드 EPS는 4.17달러로 무려 14.6%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훌륭한 실적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매출 성장률 9.1%보다 이익 성장률 14.6%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MSCI의 강력한 우량 레버리지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매출이 늘어날 때 고정비 부담은 크게 늘지 않으니까 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죠. 앞서 언급된 조정 EBITDA 마진율 역시 61.4%로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ROE가 40%를 넘는다는 건 분명 대단한 성과이고 MSCI의 뛰어난 수익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수치를 해석할 때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높은 ROE는 상당 부분이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같은 재무 레버리지 활동에 힘입은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업 운영 자체의 효율성만으로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자사주 매입도 주주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활동이긴 하지만 사업 본연의 수익성과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연간 전체 실적 가이던스,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도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 합니다. 이게 향후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MSCI 경영진이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냥 낙관적인 전망만 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MSCI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수익 모델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MSCI 매출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독 기반의 반복 수익, 리커링 레버뉴라는 점입니다. 이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기반이 되는 거죠. 주요 수익원은 크게 4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핵심적인 지수, 인덱스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요. 둘째, 금융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석, 애널리틱스 부문이 약 25% 정도입니다. 셋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ESG & 클라이메트 부문이 약 10%를 담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모펀드, 부동산 등 비상장 자산, 프라이빗 에셋에 관련 솔루션 부문이 약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2024 회계연도 추정치 기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이죠. 지수, 인덱스 부문의 수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원천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MSCI 지수를 벤치마크로 추종하는 ETF나 펀드의 총 운용 자산, AUM 규모에 비례해서 받는 자산 기반 수수료, ABF입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들이 MSCI 지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라이센스, 구독료, 서브스크립션 피즈죠. 자산 기반 수수료, ABF는 당연히 글로벌 금융시장의 등락, 즉 AUM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AUM이 늘어나서 수수료 수입도 늘고 시장이 나쁘면 반대가 되는 구조죠.
반면에 라이센스 구독료는 상대적으로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고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지수 부문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성장했는데 특히 글로벌 증시 상승으로 ETF 등의 AUM이 증가하면서 자산 기반 수수료 ABF가 무려 12.7%나 성장하면서 전체 지수 부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 지적하신 자산 기반 수수료 ABF가 MSCI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리스크 요인이기도 합니다. ABF는 MSCI 전체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성장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본질상 글로벌 증시 상황에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침체기에 접어든다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의 AUM은 감소할 것이고 이건 곧바로 ABF 수익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요. MSCI 지수 추종 AUM이 10% 감소할 경우 MSCI의 전체 순이익이 약 6%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추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변동성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MSCI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약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MSCI 투자를 고려하실 때 반드시 인지하셔야 할 부분이죠. MSCI는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교한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유지 보수하는 데 상당한 고정비가 투입되지만 일단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새로운 고객을 추가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 변동비라고 하죠. 이게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비용 구조 때문에 MSCI는 매우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델링에 따르면 MSCI의 매출이 10% 증가할 경우 영업이익은 약 15%에서 18%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 레버리지도 DOL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1.5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매출 증가가 이익 증가로 증폭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러한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향후 2년, 그러니까 회계연도 2025년과 2026년 동안 MSCI의 핵심인 반복 구독 매출은 연평균 10% 중반대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보다 더 높은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러한 성장을 이끄는 주된 동력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ETF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앞서 강조했던 ESG 및 기후변화 솔루션, 그리고 비상장 자산, 프라이빗 애셋 분석이라는 신규 성장 분야에서의 고성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높은 영업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매출이 증가할 때 이익 증가폭을 크게 만드는 동시에 반대로 예상치 못하게 매출이 감소할 경우에는 이익 감소폭도 훨씬 더 커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예측 성장률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향후 글로벌 경제 상황, 금융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경쟁 환경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최근 MSCI의 핵심 성장 동력인 구독 연간화 수익, SRR의 유기적 성장률, M&A 효과 제외, 이 2023년 4분기 10.0%에서 2025년 1분기 8.2%로 둔화되었다는 점, 이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성장 둔화 추세가 과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이 지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MSCI가 가진 핵심 경쟁력, 흔히 말하는 기술적 혜자, 테크놀로지컬 모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MSCI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순히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실 자체에 있다기보다는요.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표준 또는 기준을 설정하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그런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가장 강력한 혜자인 지수 사업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MSCI ACWI 선진국 플러스 신흥국, MSCI 월드 선진국, MSCI EM 신흥국과 같은 대표적인 지수들은 전 세계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자산 운용사들에게 사실상의 표준, 디펙터 스탠다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특정 지수를 벤치마크로 채택해서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면 다른 지수로 바꾸는데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높은 전환 비용이 고 고객들은 쉽게 이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MSCI 지수 사업이 수십 년간 안정적인 구독료 및 자산 기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천인 거죠. 둘째, ESG 및 기후변화 솔루션 분야에서의 선점 효과와 독점적 지위입니다. MSCI는 ESG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훨씬 이전부터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 방법론을 개발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정교한 분석 기술력은 후발주자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금융,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투자자들의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MSCI의 ESG 데이터 및 평가 솔루션에 대한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MSCI는 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술 기반의 정교한 리스크 및 성과 분석 플랫폼입니다. MSCI는 복잡한 금융시장의 위험을 측정하고 투자 성과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교한 금융공학 모델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건 특히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죠. 최근에는 전통적인 상장 주식이나 채권을 넘어서 사모펀드, 사모대출, 부동산, 인프라 등 투자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비상장 자산, 프라이빗 애셋 시장으로까지 분석 커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점적 지위라는 표현이 과연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MSCI의 시장 지배력이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S&P 다우존스 인다이시스나 FTSE 러셀과 같은 경쟁사들과의 경쟁은 현재도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들 경쟁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 MSCI 역시 가격 인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금융감독청, FCA 같은 일부 국가의 규제당국에서는 인덱스 제공사들의 그 높은 마진율과 시장 집중도에 대해서 경쟁 제한적인 요소는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향후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ESG 분야 역시 모닝스타를 비롯한 여러 경쟁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MSCI의 독점이라는 표현에 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네, 그럼 성장 동력과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MSCI의 핵심 성장 동력은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첫째는 단연 ESG 및 기후변화 관련 수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기후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하려는 금융기관들의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게 MSCI의 관련 데이터 및 분석 도구 수요를 꾸준히 견인할 핵심 동력이죠. 둘째는 비상장 시장, 프라이빗 애셋의 성장입니다. 저금리 환경과 변동성 확대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사모대출, 인프라 등 대체 투자 자산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또 데이터가 부족한 시장에 대한 정교한 리스크 분석 솔루션은 MSCI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경쟁 심화 리스크입니다. S&P 글로벌, FTSE 러셀, 모닝스타 등 기존 및 신규 경쟁자들과의 점유율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는 가격 경쟁 압력이나 혁신 경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심리 변화와 성장 둔화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ESG 투자의 성장 속도가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액티브 자산 운용사들이 IT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된다면 이건 MSCI의 전체 성장률 가이던스 달성에 실패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석, 애널리틱스 부문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을 좀 주시해야 합니다. 셋째는 근본적인 시장 및 수수료 기반 리스크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MSCI 수익의 상당 부분은 글로벌 증시 상황에 연동되는 자산 기반 수수료, ABF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경우 AUM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MSCI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핵심 사업 모델의 건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죠. 구독 연간할 수익, SRR 성장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SRR은 특정 시점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복 구독 수익의 총량을 의미하는데요. 이 지표의 성장은 MSCI 비즈니스의 핵심 동력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95%를 넘어서는 정말 경외적으로 높은 고객 잔존율, 리텐션 레이트입니다. 이건 한번 MSCI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고객들은 거의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MSCI의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견고한 매출 기반은 경기 침체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리스크 관리 역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ESG&N 클라이밋 부문이 9.6%의 견조한 유기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프라이빗 에셋 부문 역시 10% SRR 성장과 함께 신규 판매, 뉴세일즈가 24%나 성장하는 등 신규 성장 동력들이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볼 수는 없죠. 앞서 지적했듯이 2025년 1분기 전체 SRR 유기적 성장률이 8.2%로 바로 직전 분기였던 2023년 4분기에 10.0% 대비 둔화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시장은 이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높은 그 분석, 애널리틱스 부문에서 고객사들의 신규 IT 지출이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성장 둔화 추세가 최근 MSCI의 높은 PE 배수가 과거 평균 대비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이 SRR 성장률 둔화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성장률 하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지표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좀 흥미로운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MSCI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고 동시에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더해서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MSCI의 주가가 하루 만에 19% 폭등했다고 상상해 볼게요. 이 19%라는 주가 상승률을 각 요인별 기여도로 분해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의 기여분이 한 플러스 8%포인트 정도, 자사주 매입 발표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반응이 또 플러스 8%포인트, 그리고 가이던스 상향 조정 등 기타 긍정적 요인들의 기여분이 플러스 3%포인트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MSCI처럼 매년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는 것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주당 순이익, EPS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0.21% 정도의 유의미한 EPS 증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MSCI 경영진이 현재 회사의 주가가 내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우리 회사 주식은 지금 사도 싸다. 꼭 경영진 스스로가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영진의 자신감과 MSCI가 가진 그 독점적인 해자에 대한 프리미엄, 예를 들어 한 11% 정도로 부여해서 기존에 설정했던 목표 주가 620달러를 688.2달러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발표 자체는 분명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스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니까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를 해석할 때는 몇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1억 달러라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MSCI의 전체 시가총액, 이게 수백억 달러 규모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사실상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EPS 증가 역시 0.21%로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수준이고요. 따라서 이것을 경영진의 저평가 신호라고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단순히 회사가 보유한 막대한 잉여 현금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필요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현금으로 부채를 갚을 수도 있고
배당을 늘릴 수도 있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자사주 매입 발표만을 근거로 해서 주가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은 다소 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으며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곧 발표될 예정이죠. 2025년 10월 28일로 예정된 MSCI의 2025년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전망과 예상 시나리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즉 평균적인 예상치는 조정 EPS 기준으로 4.37달러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수준이고요. 매출액 컨센서스는 7억 9,920만 달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의 배경에는 MSCI의 안정적인 구독 기반 매출과 더불어 3분기 동안 글로벌 증시가 비교적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산 기반 수수료, ABF 수입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3분기 동안 MSCI 아시아 엑스재팬 인덱스가 11.1% 상승하는 등 주요 지수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이건 AUM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최근 경쟁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한 점도 MSCI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주가 상승을 이끌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장은 발표될 EPS 숫자 자체와 함께 특히 자산 기반 수수료, AFB의 실제 성장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후 실적 전망을 담은 가이던스를 매우 중요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상회해야 긍정적인 주가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3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 따른 주가 반응을 몇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적 부진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조정 EPS가 컨센서스인 4.37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4.25달러 미만을 기록하고 특히 AFP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 대략 한 10% 내외로 보는데 이것보다 현저히 낮은 8% 미만에 그칠 경우 이건 MSCI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주가가 5%에서 8% 정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대치 부합 시나리오입니다. EPS가 컨센서스 범위인 4.35달러에서 4.40달러 사이에 안착하고 AFP 성장률도 8%에서 12% 사이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무난한 실적을 발표할 경우 주가는 큰 변동 없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 사이의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기대치 상회 시나리오입니다. EPS가 4.45달러에서 4.55달러 사이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넘어서고 AFP 성장률 역시 14%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경우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며 주가가 4%에서 7%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력한 서프라이즈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EPS가 4.60달러를 훌쩍 넘어서고 ABF 성장률마저 18%를 초과하는 등 모든 면에서 시장의 예상을 압도하는 강력한 실적을 발표한다면 이건 MSCI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와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8%에서 12%까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옵션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실적 발표 후의 변동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옵션 시장의 내재된 변동성, IBD라고 하죠. 이걸 분석해보면 실적 발표 후 하루 동안 MSCI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폭은 대략 플러스 2.52%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건 현재 주가를 520달러, 내재 변동성을 40%로 가정했을 때 계산된 수치로 실제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략 플러스 3.10달러 정도의 가격 변동에 해당하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 상당한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실적 수치 자체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더라도 회사가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예상외로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이 예상 변동폭 플러스 2.52%를 훨씬 뛰어넘는 급격한 주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이던스 변화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다가올 실적 발표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투자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투자 액션 플랜을 개략적으로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앞서 설명드린 강력한 서프라이즈 또는 기대치 상회,
비트에 해당하는 불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예를 들어서 핵심인 지수 구독 성장률이 10% 이상을 기록하고 자산 기반 수수료 ABF 성장률이 12%를 넘어서고 이비타 마진율도 58% 이상을 유지하고 ESG 부문 성장률 역시 20% 이상을 달성하는 동시에 향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하는 이런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MSCI에 대한 적극 매수, 어그레시브 바이 의견을 강화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야 할 강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실적 부진, 미스에 해당하는 베어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즉 지수 구독 성장률이 8% 미만으로 둔화되고 ABF 성장률마저 8% 미만에 그치고 수익성 지표인 이비타 마진율도 55% 미만으로 하락하고 신성장 동력인 ESG 부문 성장률마저 15% 미만으로 꺾이는 동시에 결정적으로 향후 가이던스까지 하향 조정하는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기존 보유자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리듀스 또는 심지어 매도, 셀 의견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며 목표 주가 하향 조정과 함께 포트폴리오 내 비중 축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이던스 하향 조정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매도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실적이 기대치 부합, 인라인 수준인 베이스 시나리오에 해당한다면 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보유 의견을 유지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과 다음 분기 실적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관망 자세가 적절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실적 발표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MSCI가 가진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MSCI는 두 가지 거대한 시대적 흐름, 즉 패시브 투자의 확산과 ESG 투자의 의무화라는 메가 트렌드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자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ETF와 인덱스 폰드를 중심으로 한 패시브 투자가 계속 성장할수록 MSCI의 지수 사업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와 투자가 강화될수록 MSCI의 ESG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계속 강조했던 지수 사업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 또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안정적인 반복 구독 수익 구조, 그리고 50%가 넘는 경이로운 이비타 마진율은 장기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또한 이렇게 벌어들인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는 꾸준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MSCI에 대해 매수, 바이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글로벌 금융시장 침체 시 AUM 감소로 인한 자산 기반 수수료, ABF 수익의 둔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둘째, S&P 글로벌이나 FTSE, 러셀 등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경쟁 심화 및 잠재적인 규제 강화 리스크 역시 장기적으로 MSCI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MSCI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PE 비율이 시장 평균이나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 조정의 폭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현재 가격에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향후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거나 MSCI 주가가 의미 있는 조정을 보일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만큼 높은 기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MSCI 잉크라는 기업에 대해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MSCI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강력한 해자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 매우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금융 인프라 기업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핵심 사업인 인덱스 부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과 더불어 ESG 및 기후변화 솔루션 분야에서 보여주는 높은 성장 잠재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주가에 반영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수익 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끊임없이 심화되는 경쟁 환경과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들도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 몇 분기 동안 관찰된 핵심 성장 지표인 구독 연간화 수익, SSR 성장률의 둔화 추세가 과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지는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MSCI라는 기업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오늘 저희가 논의한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들과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중에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께서 어떤 부분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무게를 두시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가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MSCI를 둘러싼 양측의 관점, 즉 긍정론과 신중론을 최대한 균형 있게 제시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모든 내용은 저희가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본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AI 기술이 활용되어 일부 정보가 생성되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시장 상황이나 기업 정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